안녕하십니까. 제 7주차 3교시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자, 밑에서 셋째 줄 지난번 공부했던 QOL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명의 질적인 것이죠. 단순하게 연명하는 것,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걸 너무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sanctity of life, 생명의 존엄성과 비교해 볼 때는 이 삶의 가치가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나 죽음의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를 조금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락사라고 하는 말 속에 죽음은 좋다,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 이건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죽음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안락사는 치료될 수 있지만 죽음 자체를 미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찬성 3가지, 반대 3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게 아니라 119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6가지를 제시해요. 자, 여기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119페이지. 안락사를 저는 허용하는 입장을 크게 3가지로 봤는데 이 책에서는 6가지의 근거로 해서 안락사를 허용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번. 병자가 현대의학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죽음이 임박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럼 안락사 허용하자. 2번째 보면 뭐냐, 병자의 고통이 극심해서 누구도 그것을 지켜보기 힘든 경우에는 안락사하자. 이게 2번째 허용 입장이에요. 3번째,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경우 이제는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자. 이럴 땐 안락사를 시키자는 거예요. 자, 4번째, 병자의 의식이 여전히 명료하여 의사표명이 가능할 때는, 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때는 본인의 진솔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으면 된다. 본인의 진솔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여기 4번째 허용의 이유고, 5번째 이유는 뭐냐, 의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의사의 손에 맡기자. 의사의 손에 맡길 수 있을 때 안락사를 한번 허용하자. 6번째,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허용될 수 있을 경우,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허용되면 안락사를 허용하자. 이렇게 6가지. 자, 6번째 조건,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뭐 이렇게 여기 적극적, 여기서는 뭐 3가지로 구분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6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122페이지, 미국에서의 안락사 재판. 자, 미국에서 안락사 재판이 열렸죠. 어떤 사건이냐면 퀼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120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자,
미국에서도 암 등 말기 환자의 안락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시간주의 제 케보키언,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케보키언 나왔죠. 케보키언이라고 하는 의사는 말기 환자의 안락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재판에 계류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안락사냐 하면 6가지 중에서 능동적 안락사예요.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케보키언이라고 하는 의사는 나는 안락사 시킨 적은 없다. 의사 조력 자살이다. 환자의 자살을 도와준 것뿐이다. 이렇게 끝까지 강조하다가 결국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았죠. 자, 이러한 사건 때문에 안락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고, 그 다음에 퀼란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123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뉴저지주에 사는 21살의 카렌 퀼란은 1975년 4월 파티에서 술과 약물을 섞어 마신 후 혼수 상태, 식물인간이에요. 뇌사하고는 달라요. 뇌사는 뇌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죠. 혼수 상태에 빠졌고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이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공호흡기 뗀다. 직접적 안락사죠.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으니까 반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수동적, 직접적 안락사예요. 6가지 중에. 자, 의사 측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붙여졌어요. 의사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일 수 없어. 여기서 의사가 반대한 거예요. 부모는 동의했는데. 그래서 뉴저지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반대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으니까 부모의 동의를 인정한 거예요. 제거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카렌은 자력 호흡을 회복해서 9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들이 아주 강하게 증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안락사 허용의 움직임. 이제 그 퀼란 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여론이 들끓자 법적으로 이제 이걸 또 허용하려고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197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연사법이 제정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자연사, 안락사를 자연사와 연결시키는 것. 자연사를 허용한다는 입장에서 안락사의 허용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르면 환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도록 의사에게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사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장치를 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윤리적으로는 거부되지만 유지장치를 끼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사들이 막 고소도 당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오래 끌다가 94년 안락사를 용인하고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이 주민투표에서 받아들여져서 97년에 돼서야 이제 시행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최근이죠. 오래된 옛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3년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사례 126페이지 셋째 줄. 안락사에 관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임신 중절도, 그러니까 이런 생명윤리, 생명과학에 대해서 가장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인데 아주 그런 거 보면 독특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더치라고 하는 말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더치페이, 네덜란드식으로 지불하자. 친구끼리 와도 야, 네 거 네가 내, 내 거 내가 낼게. 아주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93년도에 안락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법안이 시행됐다는 거죠. 93년도에. 자,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정비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127페이지 보면 또 하나의 안락사 쭉 내려오면 존엄사 선언서라는 문서가 나오죠. 중간쯤에 위에서 6째, 7째 줄. 자, 이 존엄사 선언서라는 것이 그 일본에서도 존엄사 협의회라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명에만 두지 말고 죽음의 선택에도 두자.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장치, 의미 없는 연명장치는 하지 말자. 중지. 두 번째는 고통을 가능한 한 줄여보자.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죠. 무의미한 연명장치의 중지. 두 번째는 고통을 가능한 한 완화시키자. 세 번째는 뭐냐? 수개월 이상의 식물 상태가 계속되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제도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놨다고 하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128페이지. 대응 능력이 결여된 환자의 안락사. 이건 뭐냐면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자가 안락사를 동의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안락사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의 의사를 지금까지는 환자의 자율권, 생명권, 죽음에 대한 선택권, 자기가 가치 있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생명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했는데 이제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결정적인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심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자, 낫지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기체 아래 안락사를 수행했어요. 이게 좀 장애우라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살 가치가 없어. 그러고서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응 능력이 결여되는 환자들의 사례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128페이지 밑에 보면 나오죠. 밑에서 중간쯤에 1번 조셉 세이케비치. 67세의 조셉 세이케비치는 인생의 태반을 어떤 의료시설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IQ는 10. 이 IQ 10이면 거의 물고기 수준인가요? 정말 이거는 정신연령은 3세 이하. 1976년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아주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불치병인데 화학요법을 사용하면 다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는 선택할 수 없으니 대리인이 판단을 가지고 치료 중지를 해서 결국 안락사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대응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환자. 두 번째는 누구냐? 베이비 도우, 제인 도우. 도우는 1982년에 다운 증후군과 기관식 도루를 가지고 태어났다. 기관식 도루를 수술하면 50%의 성공률이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치료하지 않기를 희망하였는데 법정에 섰어요. 도우는 그 사이 생후 6일째 되는 날 죽었다. 이 둘 다 치료를 중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락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죠.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안락사를 지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락사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쭉, 아마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냥 안락사 하지 마, 안락사 시행해,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문제 131페이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적극적 안락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의사가 시술을 하는 거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환자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위 수단이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명영양장치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든지 일본의 경우니까 이거 넘어가고 문제 2번. 일정 조건 하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붙이지 않든지 지금 타이머가 끝났을 때 다시 켜지 않는 거예요. 자, 인공호흡기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만 영양 공급, 인공호흡기는 제거하면 즉시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 공급은 지금 내가 공급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 더 연명할 수가 있어요. 그 영양과 수분 보급마저 중지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거 좀 다른 문제죠.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과 영양 및 수분 공급을 중지하는 것은 어떻게 같이 우리가 시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눠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라는 말을 비교하고 그 의미 차이를 생각해 봐라.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자, 지금은 원래는 과거에는 이 말 쓰지 않았어요. 안락사를 하나의 사례로만 그렇게 다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안락사를 세분화시키니까 이 자연사, 존엄사라고 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그 6가지 사례 중에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환자의 그 결정권, 자율권, 환자의 동의, 환자 자신의 자율권, 생명권에서 안락사를 보는 거예요. 안락사는 크게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고 지금은 안락사의 사례가 생명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세분화되니까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느냐, 환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죽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인간에 의해서 개입됐는가 아니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죽음의 특징,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연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안락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락사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락사가 시행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 안락사라고 하는 시술이 도입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생명과학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인간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사가 있고 인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한 죽음은 인공사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도록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이게 안락사에서부터 세분화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락사는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안락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이고, 그 가운데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환자의 자율권, 다시 말해서 생명권, 죽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존엄사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걸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대체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선택을 존엄하게 보는 거지만, 이 자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똑같이 존엄한데, 자연사는 현재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생명을 존엄하게 보는 것이고, 존엄사는 인간의 죽음을 존엄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엄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 자연사는 뭐냐? 아직 깨어있는 생명을 존중해서 자연적인 죽음까지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안락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학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또 제가, 아니 우리 가족이 주위에서 안락사의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똑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든 상태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안락사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마다 특수하게 결단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안락사의 문제를 끝내고 우리가 8주부터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에요. 인간. 생명과학 기술의 주체이면서 대상인 인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육체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생명과학 기술의 적용의 문제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지만 정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존재고 사회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단지 지금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의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에요. 자,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뭘까요?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의 병이 있어.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Die Krankheit zum Tode ist Verzweiflung. 인간이 죽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정신적으로 죽이는 병이 있다. 뭘까요? 육체적인 병인데 정신적인 병은 정신병인가요? 물론 정신병이 일종일 수도 있죠. 절망.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인간 존재를 단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더 넓은 차원에서 인간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봐야만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생명과학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가 아마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간고사 배우기 직전까지니까 아마
8장까지를 배우고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까지는 아마 여러분 철저하게 예술과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